안녕하세요. 큐브레인 코딩 보드게임 지도사 마지막 8강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약 한 달여간 1강부터 7강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강의 큰 제목도 뭐냐면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8강 컴퓨터 인간 컴퓨터와 인간의 뭐라고요? 상호작용 요즘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그동안의 산업혁명들과 약간 궤를 좀 달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에 있어서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추동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뭐였죠? 네, 맞습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으로부터 유발된 생산력의 엄청난 증대.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발달, 증기기관이 전기로 대체되면서 또 한 번 팝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차 산업혁명은 뭐였습니까? 네, 정보혁명. 컴퓨터로부터 시작된 혁명이었죠. 자, 3차 산업혁명만 해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정보혁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냐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컴퓨터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 3차는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어떤 그 동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4차는 그런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혁명이냐고요? 컴퓨터와 인간이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서 있던 3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서 있던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가상세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요, 현실 세계. 그런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플러스가 돼서 하나로 통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리는 얘기들, 뭐 IoT란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로, IoT 같은 것들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급격하게 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태풍의 중심은
고요하다고요. 태풍의 외부는 엄청난 바람과 소용돌이와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막상 그 태풍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을 좀 할까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가지게 될 직업은 지금 65%가 지금은 없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희 나이대에 돼서는 적어도 50% 이상의 직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30년 전이 몇 년이죠? 1986년이 되네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요. 컴퓨터? 물론 86년 당시에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변화의 폭보다 앞으로 30년간 변화의 폭은 질적으로 그것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육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육혁명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딩과 수학입니다. 예전에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한국의 학생들은 앞으로 있지도 않을 직업과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공부하느라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노력을 한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 앞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답을 내는 거는요, 컴퓨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류가 없이 답을 내는 건 컴퓨터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 컴퓨터한테 어떤 답을 내야 하는지를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도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창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은 사실은요, 수학은 광의의 의미에서 우주의 언어거든요. 자연의 언어고요. 협의의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죠. 사실 저희 어렸을 적에는요, 훨씬 더 작은 의미의 산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산수는 수학에서 연산과정을 특화시켜서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수학이라고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는요, 훨씬 더 커서 자연의 언어, 우주의 언어입니다. 초창기 위대한 수학자들은요, 다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의 언어가 수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의 어떤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선 마지막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학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에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과
수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학도 당연히 무슨 수학이겠습니까? 연산 위주의 계산을 잘하는 수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의사고력 수학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도요,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가 코딩 교육과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요,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저희가 그 동영상을 몇 개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명경관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가장 강조했던 게,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 코딩과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뭡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 코딩 교육을 가장 먼저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전 국민에게 강조를 하고 나라의 기간 산업으로 삼음으로써 굉장한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요. 조그만 나라인데 굉장히 지금 그 분야에서는 앞서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가고요. 에스토니아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그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동영상. KBS에서 했던 건데 링크를 한번 따라가셔가지고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패턴 활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8-1 패턴 활동입니다. 이론편 짧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점선, 그림, 기호 등의 패턴을 통한 활동은 정보를 빨리 이해하고 처리하는 직관력을 길러주며 이미지 형성 능력의 향상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Computational Thinking. 저희가 강의 중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2018년부터 의무화되는 초등 코딩 교육의 목표가 바로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패턴 활동을 하나 집어넣었고요. 자, 활동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교구를 보면 마술 카드랑 패턴 카드를 같이 앞뒤로 쓰고 있는데요. 패턴 카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10장,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10장, 그냥 노란색 카드 8장,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 8장,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턴 제시 카드가 40장입니다. 그래서 앞면에 이런 제시가 있고요. 이거를 이 위에는 보면 3칸으로 해서 총 9장, 요거 9장으로 요런 모양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3장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위에 3개, 밑에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3개, 3개. 이렇게 나눠서 이 카드들을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퍼즐 맞추듯이.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 별 모양 같은 게 생기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0장의 카드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3장으로 이렇게 9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장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답안. 이게 문제죠. 이제 1번부터 20번은 그렇다고 치고요. 21번만 돼도 몇 장으로 되죠? 4장, 4장이니까 16장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31번 문제를 보시면 5줄, 5줄, 5, 25, 25장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번부터 보시면 가장 많아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6에 36. 이 패턴 카드가 총 36장이니까 그 36장을 모두 다 써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요게 지금 5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요것도 6칸입니다. 6칸으로 돼서 마지막 40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6칸으로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 답을 보시면 6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오류라는 거 참조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카드 놀이 하는 방법, 패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고 필요한 모양과 개수를 파악을 해요. 이건 9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각 필요한 그 네모 안에 있는 모양을 찾아서 색깔과 패턴의 위치 방향을 생각해서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맞추고 난 다음에는 그 카드의 뒤를 딱 열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답을 확인하고 말고 이런 과정을, 답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활동이 끝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적절한 문제를 제시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카드 놀이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8- 휴먼 인터페이스 8-3 튜링 테스트입니다. 일단 휴먼 인터페이스 살펴볼게요. 인터페이스란 말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혹시 유저 인터페이스 알파벳으로 UI라고 하는 그런 UI 환경을 뭐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용자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휴먼 인터페이스는 뭐냐?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로 해서 인식을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팔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기로, 요즘은 사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랑 뇌를 연결을 해서 뇌 전극으로 그 사람의 의사를 컴퓨터가 읽어내고 그걸 행위로 옮기는 그런 실험까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먼 인터페이스는요, 상상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게 정말 인간에게 편리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구현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디자인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그 기계에 장착할 건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구상하기를 저희가 활동 방법으로 저희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저희가 원본 교재로 삼고 있는 CS 언플러그드 원본에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레인지 배치하기로 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어른들한테 맞게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쓰는 물건도 아니고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스마트워치를 한번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활동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 답안지를 보면요. 자,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뭐 밴드 그리고 또 뭐 저거 뭐 아파트 위에 뭐 안전한 천을 사용한다, 뭐 둥근 강한 필름을 사용해서 생활 방수 기능, 뭐 캐릭터를 그림 만든다 등등등등. 아시겠죠? 당연히 저거는 하나의 뭐라고요? 네, 예시일 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에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하기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요.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워치 구상하기를 그냥 이렇게 빈 종이를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상상력이 일어날 수도 있죠. 구상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스마트워치에 워치를 드론으로 만든다.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날아다니면서 날 따라오게 만들자 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친구끼리 똑같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워치끼리 만나면 불이 켜진다. 똑같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애들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반경에 들어가면 같이 불이 켜지면서 상호 데이터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일정 정도 스마트폰들에서 좀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가면 웰컴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까이 가면 컴퓨터 자동차 문이 열리면서 불을 반짝반짝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워치가요. 3. 태양광 자동 충전이 되게 한다. 애들이니까 이거를 밖에 이렇게 손에 차고 뛰어놀다 보면 자동적으로 태양을 맞으면서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막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드렸은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게 제출을 하겠어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보라고 하면 아마 놀라운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밌는 그런 활동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튜링 테스트는 뭐 별게 아니고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수학자라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를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든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잖아요. 크게 보실게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피겨 선수 김연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러면서 16번까지는 여기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컴퓨터한테도 하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람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면 이 대답을 한 것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해내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알파고만 해도요,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만약 사이보그가 됐다고 쳐요. 그럼 그때 겉모습이 사람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튜링 테스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그대로 내주세요. 그래서 답을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이 만약 컴퓨터는 이 대답에 대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하나의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답안지를 만드는 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이거 개별 질문을 아이들이 다 했으니까 모여서 의논 토론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튜링 테스트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8-4)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 마스터는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요.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안 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그 메뉴를 확인하셔 가지고 코드 마스터 게임 방법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빅데이터란 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지금 바로 이 시점에도요,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만 하더라도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데요. 전문가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들의 몸값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30년 전에 유망한 직업이 데이터 분석가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 부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희 교환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편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활동 방법으로 이제 설문지 만들기가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카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카페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문지를 돌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고 치면 그 설문지의 문항을 어떻게 만들까입니다. 선생님들 저도 그런데 설문조사 몇 번씩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문지 저 그런 거 좀 느꼈는데 설문지 중에서 이제 뻔한 설문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문지들은 정말 대답을 하는데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설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설문 문항을 만들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구상형이랑 마찬가지로 자유구성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답안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일 뿐이죠. 어떤 음료를 가장 좋아하나, 커피는 어떤 걸 좋아하냐,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생과일 주스 재료를 5가지만 골라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시를 해드렸을 뿐이고요. 선생님들도 이 설문지 만들기.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1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 사장인데 메뉴뿐만 아니라 공간도 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3번 같은 경우 카페 이벤트로 원하는 이벤트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뭐 1번 뭐 영화표 증정, 뭐 2번 뭐 음료 1+1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많은 거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빅데이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저 혼자 했을 적에 그냥 한 사람의 개인 데이터죠? 그런데 이게 10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면 이 데이터들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걸 분석해낼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빅데이터에 있어서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활동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빅데이터 8-4 활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부터 8강까지 큐브레인 코딩 보드게임 지도사 언플러그드 과정을 다 들으셨습니다. 금방이죠?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한 달 전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막막했는데 벌써 어느새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쉬우셨나요? 아니면 강의가 형편없었나요? 아니면 강의가 어려웠나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글쎄요. 그건 제 판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판단이겠죠? 어찌됐건 이번 강의를 들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들 모두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되게 미숙한 강사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지금 교육의 흐름과 코딩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굳이 교육혁명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요즘 교육의 흐름은요, 굉장히 놀랍도록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바뀌는 거와 좀 양상이 조금 달라요.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요, 저희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체크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변화가 있고 기존에 어떤 힘이 있을 적에 그 가운데에서 이거를 뭐랄까, 이게 뭐 휘몰아친달까? 그래서 방향을 잘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지셔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걸 가르치는 어떤 강의의 뭐 프로페셔널한 부분 내지는 뭐 강의 그 방법의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심을 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심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 그런 종류의 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 어떤 자신의 교육 철학 중심을 잘 가다듬고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취하고 사설이 좀 길어졌네요. 코딩 교육에 있어서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들, 막 입문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종류의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이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이에요.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지금 저희가 세 권의 책을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첫 번째 5-7세용, 2단계 7-8세용, 3단계 9-10세용입니다. 이게 지금 한 권이잖아요. 한 권이니까 요거는 특강 형식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게는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빠르게는 한 달, 뭐 조금 여유를 잡는다면 2달, 그리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면 3달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 코딩 전문 보드 게임도 있고 저희 그 강의 내용 중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광의적으로는 다 보드 게임이니까 그 게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끝났다고 치면요, 코딩에 있어서는 일단 플러그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스크래치나 코드 ORG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엔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그쪽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같이 연결시켜 놨으니까요. 그런 입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지금 EP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그런데 EPL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HTML이나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교육이 끝났다고 치면 그 다음엔 메이킹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커스톤이나 뭐 이런 메이킹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시간 안에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날 과제를 줘서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뭐 로봇을 움직이거나 해서 가장 그 훌륭하게 그 과제를 수행해낸 그런 친구들 혹은 그런 팀한테 수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메이킹 무브먼트 쪽으로 그것이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지금은 좀 소수들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비정규적으로 거쳐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드린 예는 하나의 어떤 제시일 뿐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코딩 교육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큐브레인의 이런 작은 움직임, 코딩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저희 교육 마칠게요.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